5번째 기일이었다. JN 그룹의 장남. 김민준의 제삿날, 한남동의 거대한 저택을 감싼 공기는 재단 위에 피오르는 짙은 양 연기보다 무겁고 차가웠다. 거실 중앙, 검은색 상복을 입은 박서윤 회장은 꼿꼿한 자세로 앉아 있었지만 그녀의 시선은 이미 오래전에 초점을 잃었다. 그녀의 눈은 재단 위, 환하게 웃고 있는 아들의 사진에 고정되어 있었다. 시간이 모든 것을 무디게 한다는 말은 거짓이었다. 5년이라는 세월은 박서윤에게서 슬픔을 앗아간 것이 아니라 그것을 뼛속 깊이 새겨 넣었다. 매년 돌아오는 이날은 아들이 죽었다는 현실을 다시 한번 날카롭게 각인시키는 잔인한 의식에 불과했다. 그녀의 심장은 텅 빈 제기처럼 차갑게 식어 있었다. 그녀의 곁에는 남편이자 JN그룹의 총수인 김용환 회장이 앉아 있었다. 그는 아들의 제사상 앞에서도 조금의 흐트러짐 없는 완벽한 모습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슬픔 대신 이 지루한 의식이 빨리 끝나기만을 바라는 듯한 은밀한 조바심이 서려 있었다. 박서윤은 그 사실을 알았고 그 알미 그녀의 남은 심장을 더욱 얼어붙게 만들었다. 김영환은 아들의 죽음을 비극이 아닌 그룹 경영의 차질로 여겼다. 그는 아들이 죽은 직후에도 냉정하게 후계 구도를 재편했고 마치 민준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행동했다. 박서윤은 그날 이후 남편과의 모든 감정적 연결을 끊었다. 그들은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서로 다른 지옥을 살고 있었다. 이제 그만 절을 올리시지요. 집사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무거운 침묵을 깼다. 김영환 회장이 기계적으로 일어나 절을 올렸다. 그의 등은 조금도 굽어지지 않았고 그의 동작에는 어떤 슬픔도 묻어나지 않았다. 박서윤은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증오를 삼켰다. 저 남자는 아들의 죽음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 박서윤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무릎이 꺾이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지만 그보다 더한 고통이 그녀의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다. 그녀는 제단 앞에 엎드려 절을 올렸다. 이마가 차가운 바닥에 닿는 순간 5년 전 그날의 기억이 거대한 파도처럼 그녀를 덮쳤다. 빗속의 사이렌 소리, 찢어진 차체, 그리고 싸늘하게 식어버린 아들의 손. 그녀는 숨이 막혀오는 것을 느꼈다. 이 집, 이 제사, 이 남자, 모든 것이 그녀를 질식시키고 있었다. 아들이 사라진 이 세상에서 자신은 무엇을 위해 숨을 쉬고 있는가? 절을 마친 그녀가 비틀거리며 일어나려던 순간이었다. 묵직한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이 엄숙한 시간에 감히 누가 예고도 없이 찾아온단 말인가? 모든 사람의 시선이 현관 쪽으로 향했다. 집사가 당황한 얼굴로 누군가를 막아서려 했지만 그는 이미 거실 안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아니, 그녀였다. 검은색 원피스를 입은 한 여자. 5년 전 아들의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연기처럼 사라졌던 며느리 이수진이었다. 그녀는 마치 지옥에서 막 돌아온 사람처럼 창백하고 지쳐 보였다. 김영환 회장의 얼굴이 경로로 일그러졌다. 네가 감히 여길 어디라고. 그의 고함이 거실을 울렸다. 그는 당장 경비들을 부를 기세였다. 박서윤 역시 충격으로 굳어 있었다. 증오와 원망이 뒤섞인 감정이 치밀어 올랐다. 아들의 죽음 이후 가장 힘들었던 순간에 자신들을 버리고 떠난 여자였다. 박서윤은 수진을 향해 도끼 서린 말을 내뱉으려 입을 열었다. 네가 어떻게? 하지만 그녀의 말은 끝을 맺지 못했다. 이수진이 조용히 한 걸음 옆으로 비켜서자 그녀의 뒤에 숨어있던 작은 형체들이 드러났다. 두 아이였다. 대여섯 살쯤 되어 보이는 똑같이 생긴 남자아이와 여자아이. 아이들은 낯선 장소와 사람들의 험악한 표정에 겁을 먹은 듯 수진의 옷자락을 꽉 붙잡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박서윤의 시간은 완전히 멈춰버렸다. 그녀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크게 뜨였다. 저 얼굴, 저 눈매, 굳게 담은 입술. 그녀는 숨을 쉴 수 없었다. 아이들은 죽은 아들 김민준의 어린 시절과 무서울 정도로 똑같았다. 재단 위 사진 속에서 웃고 있는 아들의 얼굴이 그대로 축소되어 눈앞에 서 있었다. 박서윤은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느꼈다. 5년, 아이들의 나이, 며느리가 사라진 시간, 모든 조각들이
한순간에 끔찍한 진실로 맞춰졌다. 민준 씨, 아이들이에요. 이수진의 목소리가 수면 아래에서 들려오는 것처럼 아득하게 울렸다. 김영환 회장조차 충격에 빠져 말을 잃었다. 그는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부정하려는 듯 미간을 찌푸렸다. 하지만 박서윤은 더 이상 서 있을 수 없었다. 그녀는 아들의 이름을 부르려 했지만 목구멍에서는 바람 새는 소리만 터져나왔다. 수십 년간 억눌러왔던 모든 것이, 아들을 잃은 슬픔, 남편에 대한 원망, 며느리에 대한 배신감, 그리고 이제 눈앞에 나타난 기적 같은, 혹은 저주 같은 진실이 한꺼번에 폭발했다. 박소윤의 다리가 풀렸다.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녀는 아이들을 향해 필사적으로 손을 뻗었다. 재단 위에 향불이 가늘게 흔들렸다. 박소윤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5년 만에 처음으로 아이처럼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다. 그 울음소리는 죽은 아들을 향한 절규이자 살아 돌아온 핏줄을 향한 통곡이었다. 저택의 무거운 침묵은 그렇게 한 여인의 처절한 오열로 산산조각 났다. 5년 전, 그날 밤은 지독한 폭우가 쏟아졌다. 장례식장의 국화꽃 향기와 빗줄기가 뒤섞여 숨막히는 습기를 만들어냈다. 이수진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텅 빈 영안실 한 구석에 앉아 있었다. 3일 내내 울음을 터뜨렸던 눈은 퉁퉁 부어올랐고 더 이상 흘릴 눈물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그녀의 남편 김민주는 한 줌의 재가 되어 차가운 유골함에 담겼다. 모든 것이 비현실적이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의 따뜻한 손을 잡고 있었는데 갑작스러운 핏길 교통사고, 브레이크가 파열되었다는 경찰의 건조한 설명. 수지는 그 어떤 것도 제대로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녀의 세계는 남편의 죽음과 함께 산산조각 났. 그녀는 아직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 시어머니인 박서윤 회장은 이미 무너져 있었다. 그녀는 아들의 영정사진 앞에서 실신한 뒤 저택의 방 안으로 옮겨져 나오지 않았다. 거대한 장례식장을 지배하는 것은 오직 시아버지 김영환 회장의 냉기 어린 권위뿐이었다. 그는 슬픔에 잠긴 유족이라기보다는 거대한 프로젝트의 차질을 수습하는 총사령관처럼 보였다. 그는 쉴 새 없이 전화를 받, 조문객들 앞에서는 잠시 침통한 표정을 지었다가도 돌아서면 비서에게 날카로운 지시를 내렸다. 수지는 그 모습에서 섬뜩함을 느꼈다. 김 회장은 아들의 죽음 자체보다 이 죽음이 JN그룹의 주가와 후계 구도에 미칠 영향을 더 걱정하는 듯했다. 민주는 생전에 아버지와 자주 충돌했다. 발인이 끝나고 모든 것이 정리된 그날 밤, 수지는 처음으로 극심한 현기증과 메스꺼움을 느꼈다. 처음에는 그저 슬픔과 피로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증상은 계속되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찾아간 동네의 작은 산부인과에서 그녀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다. 임신 6주 차. 순간 수진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기쁨일까? 절망일까? 민준의 아이, 그의 마지막 흔적이 자신 안에 살아 쉬고 있었다. 그녀는 병원 앞 벤치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울었. 이 아이는 이제 그녀가 살아갈 유일한 이유였다. 그녀는 이 사실을 시아버지에게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어쩌면 이 아이가 이 끔찍한 비극 속에서 유일한 위안이 될지도 모른다고 어리석은 희망을 품었다. 그녀가 저택으로 돌아와 김 회장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려던 순간, 그는 이미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서재는 불이 꺼진 채 스탠드 조명 하나만이 그의 냉혹한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앉아라.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있지 않았다. 수지는 불안감에 떨며 소파 끝에 걸터 앉았다. 김 회장은 서류 봉투 하나를 테이블 위로 던졌다. 민준이는 유약했어. 그리고 그 원인은 너다. 차가운 목소리가 수진의 심장을 찔렀다. 네가 그 아이를 나약하게 만들었어. 경영에 집중해야 할 녀석이 너와의 연애 노름에 빠져서 그룹의 중요한 일들을 그르쳤지. 그는 일어서서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이제 그 녀석은 없어. JN그룹은 차질 없이 나아가야 한다. 그리고 너와 네가 가진 것은 그 길에 방해가 될 뿐이야. 수지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그가 어떻게 알았을까? 회장님,
저는 민준 씨의 아이를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내자 김 회장이 비웃음을 터뜨렸다. 아이, 그게 내 손자라는 걸 내가 어떻게 믿지 설령 그렇다 해도 그 아이는 JN의 핏줄이 될 수 없어. 내 같은 천박한 피가 섞인 후계자는 필요 없다. 그는 수진에게로 천천히 다가왔다. 그의 눈은 먹이를 노리는 맹수처럼 번뜩였다. 네가 임신했다는 건 이미 알고 있다. 내 사람들이 네 뒤를 따랐으니까. 그는 수진의 턱을 거칠게 움켜쥐었다. 선택해라. 이 봉투 안에 네 평생 만져볼 수도 없는 돈이 들어있다. 이걸 받고 당장 사라져. 아이는 지우든 낳아서 네 멋대로 키우든 상관 않겠다.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라. 그의 소나기 힘에 수진은 고통스러운 신음을 흘렸다. 만약 거절한다면요. 수진은 공포에 질렸지만 뱃속의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본능이 그녀를 버티게 했다. 김 회장의 입가에 잔인한 미소가 걸렸다. 거절. 그렇다면 넌 모든 것을 잃게 될 거다. 네가 어떻게 민준이를 유혹했는지, 어떻게 돈을 노리고 접근했는지 온 세상에 떠들게 되겠지. 그는 말을 이었다. 나는 널 불륜과 혼외자로 엮어 빈털터리로 쫓아낼 거야. 그리고 아이, 내가 널 친권 상실 소송에서 이기게 만들 거다. 넌 정신병자에 아이를 키울 능력이 없는 여자가 되겠지. 아이는 내가 거두겠다. 그리고 넌 평생 내 자식을 볼 수 없을 거다. 그것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다. 그는 그것을 실행할 힘이 있는 남자였다. 수지는 전율했다. 이 남자는 괴물이었다. 그는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라면 아들의 죽음도, 아들의 핏줄도 아무렇지 않게 이용하고 버릴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녀는 깨달았다. 이곳에 머무는 한 자신도 아이도 결코 안전할 수 없다는 것을. 민준이 왜 그토록 아버지를 두려워하고 증오했는지 알 것 같았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흐느꼈다. 알겠습니다. 떠나겠습니다. 김 회장은 만족스러운 듯 콧방귀를 뀌며 그녀를 놓아주었다. 현명한 선택이다. 24시간 주지. 네 모든 흔적을 지우고 사라져라. 돈은 가져가. 그는 서재를 나갔고 수지는 차가운 바닥에 홀로 남겨졌다. 그날 밤 수지는 아무것도 챙기지 않았다. 김 회장이 던져준 돈 봉투는 서재 테이블 위에 그대로 놓아두었다. 그녀는 오직 민준과의 결혼 반지와 자신의 작은 통장 하나만을 들고 그 지옥 같은 저택을 빠져나왔다. 빗줄기는 여전히 거셌다. 그녀는 버스 정류장으로 달려가며 생각했다. 이것은 도망이 아니라고. 이것은 민준의 아이를 지키기 위한 싸움의 시작이라고. 그녀는 뱃속의 작은 생명을 어루만지며 다짐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아이들만큼은 저 괴물의 소나기에서 지켜내겠다고. 그녀는 그렇게 5년 동안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민준의 핏줄, 쌍둥이를 홀로 지키며 어둠 속에서 숨죽여 살아야 했다. 박서윤의 절규 섞인 울음소리가 제사상의 향부를 흔들었다. 거실에 모여있던 친척들은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얼어붙었고 집사들과 사형인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 안절부절 못했다. 5년 만에 나타난 며느리, 그리고 죽은 아들을 쏙 빼닮은 쌍둥이. 이것은 현실이라기엔 너무나도 끔찍하고 기괴한 연극처럼 보였다. 충격에서 가장 먼저 벗어난 것은 김영환 회장이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타올랐다. 이 모든 상황이 자신의 통제 밖에서 벌어졌다는 사실, 그리고 감히 자신의 아들 제삿날에 이따위 추문을 일으켰다는 것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을 느꼈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은 아내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이수진을 향해 삿대질했다. 저것들을 당장 끌어내.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발을 들여. 김 회장의 고함에 경비들이 우물쭈물하며 다가왔다. 이수진 내년이 감히 무슨 낯짝으로. 어디서 저런 근본도 모를 것들을 데리고 와서 내 아들을 모욕하는 게냐. 저 아이들이 민준이의 핏줄이라는 것을 누가 증명하지. 그의 목소리는 거실 전체를 울릴 만큼 위압적이었다. 그는 이수진을 돈을 노리고 돌아온 파렴치한 사기꾼으로 몰아붙였다. 5년 동안 쥐죽은 듯이 숨어 지내더니 돈이 떨어졌나 보군. 하지만 네가 단단히 착각했어. 여긴 네가 발붙일 곳이 못 돼. 당장 저것들을 데리고 꺼지지 못해. 경비들이 이수진의 팔을 잡으려 다가서는 순간이었다.
겁에 질린 여자아이 민서가 엄마하고 비명을 지르며 아픈 남자아이 민호의 앞을 막아섰다. 그 작은 몸짓, 겁에 질렸으면서도 동생을 지키려는 그 눈빛이 바닥에 무너져 있던 박서윤의 심장을 날카롭게 찔렀다. 저 눈빛. 그것은 민준의 것이었다. 박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바닥을 짚고 일어섰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그녀의 눈에는 5년간 꺼져 있던 불씨가 되살아나고 있었다. 그만. 그녀의 목소리는 울음에 잠겨 갈라졌지만 그 안에는 아무도 거역할 수 없는 강철 같은 힘이 실려 있었다. 경비들이 그 자리에 멈춰섰다. 김영환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아내를 돌아보았다. 박서윤,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저 여자가 벌이는 쇼에 놀아나려는 건가? 박서윤은 남편의 불타는 시선을 정면으로 마주했다. 5년 만에 처음이었다. 조용히 하세요. 그녀는 차갑게 말했다. 오늘은 민준이 기일입니다. 당신 아들 제삿날이에요. 그녀는 시선을 돌려 넋이 나간 듯 써있는 조집사를 불렀다. 조집사, 저 아이들. 그리고 이수진 씨를 별채 손님방으로 모셔요. 당장. 그 명령은 김영환 회장의 명령을 정면으로 뒤집는 것이었다. 저택 안에 모든 공기가 얼어붙었다. 조집사는 두 주인을 번갈아 쳐다보며 망설였. 내 말이 안 들려요. 박서윤이 목소리를 높였다. 아이들이 놀랐잖소. 당장 방으로 데려가서 따뜻한 것 좀 내어드려요. 그녀의 단호한 태도에 조집사는 허리를 굽혔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이수진은 경계심과 절박함이 뒤섞인 눈으로 박서윤을 바라보다가 아이들의 손을 잡고 조집사를 따라 거실을 빠져나갔다. 김영환 회장은 모욕감의 주먹을 부들부들 떨었다. 친척들이 모두 지켜보는 앞에서 아내에게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한 것이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거실을 가로질러 자신의 서재로 향했다. 쾅! 하고 문이 닫히는 소리는 그의 분노가 어느 정도인지를 짐작하게 했다. 순식간에 제사 분위기는 깨졌고 친척들은 눈치를 보며 하나둘씩 흩어졌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모든 소란이 잦아들고 저택에 다시 무거운 침묵이 내렸을 때 박서윤은 별채로 향했다. 아이들은 지쳤는지 침대 위에서 잠들어 있었다. 박서윤은 잠든 아이들의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보면 볼수록 숨이 막힐 정도로 아들을 닮아 있었다. 특히 아파 보이는 남자아이 민우의 창백한 얼굴은 민준의 약했던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했다. 이수진은 침대 옆 의자에 죄인처럼 앉아 있었다. 왜? 돌아왔지. 박서윤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원망과 혼란, 그리고 신락 같은 희망이 뒤섞여 있었다. 돈 때문이라면 김 회장이 가만두지 않을 거야. 아니, 내가 먼저 용서 못해. 이수진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지만 눈물은 말라 있었다. 돈이었으면 좋았을 겁니다. 어머님, 그녀는 쓴웃음을 지었다. 그랬다면 차라리 덜 비참했겠죠. 저는 이 지옥 같은 곳에 다시 돌아오고 싶지 않았어요. 죽어도 다시는 회장님들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박서윤은 그녀의 말에 담긴 증오를 느꼈다. 그럼 왜 이 아이들을 데리고 나타난 거야? 내 아들 제삿날에 우리를 더 비참하게 만들려고 박서윤의 목소리가 다시 떨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진실을 듣는 것이 두려웠다. 저 아이들이 정말 민준의 아이들이라면 자신은 지난 5년간 대체 무슨 짓을 한 것인가? 민호가 아파요. 이수진이 절박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아주 많이 아파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이마를 쓸었다. 재생불량성 빈혈이래요. 골수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어요. 이대로 가면.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을 깨물었다. 박서윤의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뭐라고? 그녀는 잠든 아이에게로 한 걸음 다가갔다. 아이의 호흡은 얕고 불규칙했다. 병원에서 골수 이식이 시급하다고 했어요. 제 것도 쌍둥이인 민서 것도 맞지 않았어요. 이수진의 목소리가
절망으로 갈라졌다. 그녀는 무릎을 꿇었다. 박서윤의 앞에, 5년 전 자신을 지옥으로 내몰았던 그 시어머니 앞에 머리를 조아렸다. 의사가 친가 쪽 가족들의 골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희망이라고 했어요. 그녀는 울음을 터뜨렸다. 어머님, 저 돈 필요 없어요. 재산도, 인정도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제발, 제발 우리 민호, 민준 씨 아들, 살려주세요. 이수진의 애원은 비수처럼 박서윤의 가슴에 밝혔다. 그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창백하게 잠든 아이의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아들의 유산, 자신이 5년 동안 모르고 살았던, 죽어가고 있는 손자. 이제 이 아이는 더 이상 과거의 유령이 아니었다. 그녀가 지켜내야 할 살아있는 현실이었다. 별채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이수진의 절박한 애원은 박서윤의 귓가에 메아리치며 그녀의 얼어붙었던 심장을 세차게 흔들었다. 그녀는 무릎 꿇은 며느리를 내려다보지도 잠든 아이들에게서 시선을 떼지도 못한 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민호, 죽어가는 손자, 민준의 아들, 그 단어들이 그녀의 머릿속을 맴돌며 5년간 굳게 닫아두었던 감정에 둑을 무너뜨렸다. 박서윤은 천천히 침대 곁으로 다가갔다. 그녀의 손이 망설이며 허공에 머물렀다. 아이들의 얼굴을, 아들의 흔적을 만져보고 싶었지만 동시에 두려웠다. 이 작은 생명들을 인정하는 순간, 5년 전 그날의 비극이 단순한 사고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의심 또한 함께 받아들여야 할 것 같았다. 그녀는 먼저 딸아이 민서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잠든 모습은 천사와도 같았다. 가지런한 속눈썹, 오똑한 코, 그리고 야무지게 담은 입술. 민준이 어렸을 때 책을 읽다 스르르 잠들었던 모습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었다. 박서윤은 자신도 모르게 손을 뻗어 아이의 부드러운 뺨을 쓸어보려다 흠칫 멈추었다. 기억이 밀려왔다. 10살 무렵의 민준이었다. 아버지 김용원 회장에게 처음으로 반항하다 심하게 꾸지람을 들은 날이었다. 방으로 도망치듯 들어온 아이는 책상에 엎드려 울다 지쳐 잠들었다. 그때 보았던 억울함과 슬픔이 뒤엉킨 아들의 잠든 얼굴이 지금 민서의 얼굴 위로 겹쳐졌다. 박서윤의 시선이 아픈 아이, 민호에게로 향했다. 민서는 오빠와 달리 핏기 없는 창백한 얼굴이었다. 얕은 숨을 내쉴 때마다 작은 가슴이 미세하게 오르내렸다. 그런데 박서윤의 심장을 먹게 한 것은 그 창백함이 아니었다. 아이는 잠꼬대를 하는지 미간을 살짝 찌푸리고 있었다. 그 무의식적인 표정, 그것은 박서윤은 숨을 들이켰다. 그것은 민준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거나 궁지에 몰렸을 때 짓던 바로 그 표정이었다. 아버지와의 격렬한 논쟁 끝에 서재를 뛰쳐나올 때, 혹은 이사회에서 자신의 의견이 묵살당했을 때, 민준은 늘 저렇게 미간을 찌푸리며 고통을 삼키곤 했다. 왜 이 어린아이가 잠을 자면서까지 저런 표정을 짓고 있단 말인가? 사고. 박서윤이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5년 전, 경찰이 내린 결론은 단순했다. 빗길 과속으로 인한 브레이크 파열. 그녀는 슬픔에 잠겨 그 보고서를 제대로 읽어볼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김용원 회장이 모든 것을 알아서 처리했다. 그는 아내에게 더 이상 고인을 욕되게 하지 맙시다. 조용히 보내드리는 게 도리요. 라고 말하며 모든 의문을 차단했다. 하지만 지금 잠든 손자의 고통스러운 표정은 그녀가 애써 외면했던 과거의 기억들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민준이 죽기 직전의 몇 주, 아들은 평소와 달랐다. 그는 유난히 초조해 보였고 아버지와의 갈등은 극에 달해 있었다. 거의 매일 밤 서재문 너머로 두 사람의 격렬한 언성이 새어나왔다. 아버지, 그건 미친 짓이에요. 제가 왜 그런 불법적인 일에. 네가 아직 어려서 세상을 몰라서 그래. 이건 제이엔을 위한 유일한 길이다. 그 길이 수많은 사람을 짓밟는 길이라면 전 안 가요. 절대로 동의 못합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절박했고 김용환의 목소리는 냉혹했다. 박소윤은 그때 무슨 일이냐고 물었었다. 민준은 지친 얼굴로 아내의 어깨를 감싸며 그냥 아버지랑 의견 충돌이 좀 있었어요. 새로 추진하는 프로젝트 때문인데 걱정 말아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말했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무언가를 두려워하고 있었다. 새 프로젝트. 그것이 대체 무엇이었을까? 그때 침대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났다. 민서가 잠에서 깨어난 것이었다. 아이는 낯선 천장을 잠시 두리번거리다 침대 곁에 서 있는 박소윤을 보고 화들짝 놀라 몸을 움츠렸다. 커다란 눈에 경계심이 가득 찼다. 하지만 아이는 울음을 터뜨리는 대신 본능적으로 옆에 잠든 민호의 이불을 끌어당겨 덮어주었다. 그 작은 보호의 몸짓. 박소윤은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다. 이 어린 것들 역시 지난 5년간 얼마나 많은 공포와 불안 속에서 살아왔던 것일까. 괜찮아. 아가. 박서윤이 자신도 모르게 다정한 목소리로 말을 건넸다. 놀라게 하려던 게 아니야. 난 할머니다. 할머니라는 단어가 그녀의 입에서 나왔지만 너무나도 생경하게 들렸다. 민서는 여전히 경계심을 풀지 않은 채 침대 헤드 쪽으로 바짝 물러났다. 그 순간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던 이수진이 일어났다. 그녀는 딸아이를 안심시키려는 듯 민서의 등을 쓸어주었지만 그녀의 시선은 박소윤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 눈빛. 그것은 단순한 애원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5년 묵은 공포와 체념, 그리고 박소윤을 향한 일종의 원망 같은 것이 뒤섞여 있었다. 이수진의 존재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물음표였다. 그녀는 왜 도망쳤는가? 왜 남편이 죽자마자 뱃속에 그의 아이들을 품고서 그토록 처절하게 사라져야만 했는가? 단순히 시아버지의 구박이 무서워서 아니었다. 이수진은 가난했지만 약한 여자가 아니었다. 민주는 그런 그녀의 강인함을 사랑했었다. 그녀가 그 정도의 공포를 느꼈다면 그것은 단순한 가족 간의 불화를 넘어선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한 무언가가 있었다는 뜻이었다. 김영환의 분노, 민준의 마지막 몇 주간의 불안, 새 프로젝트를 둘러싼 격렬한 부자 간의 다툼, 그리고 그 직후에 일어난 사고, 브레이크 파열.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버리고 핏덩이들을 지키기 위해 어둠 속으로 사라진 며느리, 퍼즐 조각들이 박서윤의 머릿속에서 제멋대로 떠다녔다. 지금까지 그녀는 이 모든 것을 비극적인 사고라는 하나의 상자 안에 우겨넣고 뚜껑을 닫아버렸다. 그것을 열어보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늘 5년 만에 나타난 아들의 핏줄, 그리고 그 생명을 구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그녀에게 억지로 그 상자를 열게 만들었다. 박서윤은 민호를 다시 바라보았다. 아들의 죽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다. 하지만 이 아이는 살려야 했다.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지난 5년간 자신이 외면했던 진실을 알기 위해서 그녀는 이제 움직여야 했다. 그녀는 더 이상 슬픔에 잠긴 유령 같은 회장 부인이 아니었다. 의심의 씨앗은 뿌려졌고 그 씨앗은 이미 그녀의 얼어붙었던 심장 속에서 가령 차가운 분노의 싹을 틔우고 있었다. 김영환 회장의 서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는 거대한 마호가니 책상 뒤에 앉아 굳은 얼굴로 시가 연기를 내뿜었다. 잿더리에는 이미 여러 개의 꽁초가 지식겨져 있었다. 아내 박소윤이 감히 자신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역하고 그 정체불명의 것들을 별채해드린 순간부터 그의 머릿속은 오직 이 불쾌한 상황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뿐이었다. 그는 5년 전 이수진이라는 여자를 완벽하게 처리했다고 생각했다. 돈 봉투, 협박, 그리고 그룹의 자원을 총동원한 감시망. 그녀는 쥐 죽은 듯이 사라졌었다. 그런데 하필 가장 중요한 시기에 아들의 기일에 맞춰 망령처럼 돌아왔다. 그것도 5년 전에 그 멍청한 얼굴이 아니었다. 도끼와 절박함, 그리고 무언가 알 수 없는 것을 손에 쥔 채로. 회장님, 인터폰으로 비서실장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법무팀고 변호사와 보안실의 윤 실장, 들어오라 하셨습니다. 김 회장은 시가를 비벼 껐다. 들여보내. 문이 열리고 그룹의 모든 법적 문제와 은밀한 위협을 처리하는 두 남자가 그림자처럼 서재로 들어섰다. 앉지. 김 회장은 용건부터 꺼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위압적이었다. 윤 실장, 별채에 나타난 이수진이라는 여자. 지난 5년간의 행적을 낱낱이 파악해. 24시간 주지. 어디서 누구와 만났고
어떻게 먹고 살았는지, 그리고 그 아이들의 아비가 누군지 샅샅이 뒤져 윤 실장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별채는 현재 저희 인원들이 외부에서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가 함부로 움직이거나 외부와 접촉할 수 없도록 조치했습니다. 김 회장은 만족스럽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완벽하게 고립시켜. 그의 시선이고 변호사에게로 향했다. 고 변호사, 최악의 시나리오를 준비하게. 저 여자가 만약 돈을 요구하며 언론에 접촉하려 들거나 아이들의 친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걸어올 경우에 대비해야 해. 그는 책상 위 서류를 뒤적였. 5년 전 자료를 보강해 정신적으로 불안정하고 돈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접근했으며 아이들을 방치했을 가능성 뭐든 찾아내. 회장님, 고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만약 그 아이들이 정말 고 김민준 상무의 자제분들이라면, 유전자 검사 결과가 그렇게 나온다면 상황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친자임이 확인될 경우 상속권 문제가. 김 회장이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막았다. 친자일 리 없어. 만일의 사태로 그렇다 해도 상관없어. 그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아이들의 피가 확인된다면 그 아이들은 JN의 자산이다. 우리가 거두면 돼. 하지만 그 어미는 아니지. 그런 부적격한 어미에게서 아이들을 보호할 명분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나? 고 변호사는 마른 침을 삼켰다. 명심하겠습니다. 김 회장은 두 사람을 물러가게 했다. 서재에 다시 혼자 남은 그는 창밖에 별채를 노려보았다. 작은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그는 아내 박소윤의 예상치 못한 반항을 떠올렸다. 지난 5년간 죽은 사람처럼 지내던 여자가 갑자기 어디서 그런 힘이 솟아난 것인지 그는 박소윤 역시 통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는 서재를 나와 부부의 침실로 향했다. 박서윤은 침대에 앉아있지 않고 창가에 서서 별채 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등은 꼿꼿했지만 그 모습이 더 이상 슬픔에 잠긴 여인의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김 회장은 직감했다. 당신,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어. 김 회장이 침실의 정적을 깨며 말했다. 하필 오늘 같은 날, 그 근본도 모를 것들을 집에 들여서 이 난장판을 만들어 JN그룹 안주인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경솔해서야 쓰겠소. 그는 평소처럼 그녀를 훈계하고 압박하려 했. 박서윤은 천천히 그를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은 텅 비어 있지도 울고 있지도 않았다. 차갑고 날카로운 무언가가 그 안에 자리 잡고 있었다. 경솔한 건 당신이죠.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 당신은 저 아이들을 보지도 않았잖아요. 민준이를, 그렇게 똑같이 닮은 아이들을. 김 회장은 코웃음을 쳤다. 닮아. 세상에 닮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시오. 5년 만에 나타나 아들 행세를 하는 사기꾼들의 흔한 수법에 놀아나는 거요. 당신은 당장 내보내지 못하면 내가 직접 처리하겠소. 그룹의 명예가 걸린 일이요. 그는 그녀가 이쯤에서 물러설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박서윤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그에게 한 걸음 다가갔다. 민호가 아파요. 우리 민준이 아들. 민호가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지만 그것은 슬픔이 아닌 분노 때문이었다. 골수이식이 필요하대요. 당장 병원에 입원시켜서 검사를 진행해야 해요. 김 회장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 아프다는 말, 그리고 병원. 그것은 일이 복잡해진다는 뜻이었다. 병원. 그래서 지금 저것들을 끌어들인 게 고작 동정심 때문이었소. 아프면 병원에 보내면 될 일이지. 왜 이 집으로 끌어들여? 그는 짜증스럽게 소리쳤다. 검사를 하려면 가족이 필요하니까요. 박서윤이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당신과 나, 그리고 당신의 다른 자식들까지도 모두 검사를 받아야 할지도 몰라요. 내일 당장 주치의를 불러서 그룹 산하 병원에 특실을 마련하겠어요. 그리고 유전자 검사도 함께 진행할 겁니다. 이것은 통보였다. 김 회장은 아내의 이런 모습에 당황했다. 당신 미쳤소. 그룹병원에 그 사기꾼들의 말을 믿고 만약 저 아이들이 우리 핏줄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면
이 모든 소동을 어떻게 감당할 거요? 주주들과 언론이 알면, 그럼 우리 핏줄이 아니면 죽게 내버려 두실 건가요? 박소윤이 그의 말을 잘랐다. 당신에게는 그저 소동일 뿐이겠죠. JN그룹, 주가가 더 중요하겠죠. 하지만 나한텐 내 아들의 핏줄일지도 모르는 생명이에요. 그리고 난 그걸 확인할 겁니다. 당신이 막아도 소용없어요. 김 회장은 할 말을 잃었다. 이것은 그가 알던 박소윤이 아니었다. 당신, 지금 나한테 반기라도 들겠다는 거요. 그의 목소리에 살기가 어렸다. 별채에 경비들을 세워뒀어. 아무도 당신을 포함해서 내 허락 없이는 그 여자와 아이들을 만날 수 없을 거요. 병원 검사의 허락 없이는 한 발짝도 못 나가. 이것이 그의 방식이었다. 철벽, 완벽한 통제. 그는 아내조차도 힘으로 누를 수 있다고 자신했다. 하지만 그는 박서윤이 지난 5년간 슬픔 속에서만 지낸 것이 아님을 몰랐. 그녀는 JN그룹의 안주인이기 이전에 그 자체로 유력한 가문의 딸이었다. 그녀에게는 그녀만의 힘이 있었다. 박서윤은 남편을 경멸하듯 바라보았다. 당신이 세운 그 벽, 당신을 지켜줄 것 같죠? 그녀는 차갑게 웃었다. 좋아요. 당신이 그렇게 나온다면 나도 내 방식대로 하겠어요. 그녀는 남편을 지나쳐 침실문으로 향했다. 어디 한번 막아보세요. 당신의 그 잘난 경비들로 이 어미를 막을 수 있는지. 김 회장은 아내의 뒷모습을 노려보았다. 불안감이 엄습했다. 저 여자가 대체 무슨 억지를 부리려는 것인가. 그는 즉시 윤 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박서윤의 움직임 또한 철저히 감시하라고 명령했다. 그는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의 통제는 이미 금이 가기 시작했다. 별채로 돌아가지 않고 자신의 개인 서재로 들어간 박서윤은 수화기를 들었다. 그녀는 JN그룹의 법무팀이 아닌 자신의 친정 가문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 변호사님, 저예요. 박서윤입니다. 지금부터 제 개인적인 일을 좀 도와주셔야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안정되어 있었다. 네,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JN그룹과는 무관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그녀는 수화기를 통해 지시를 내리기 시작했다. 김 회장이 쌓아올린 철벽은 이수진을 가둔 것이 아니라 5년간 잠자던 박서윤이라는 사자를 깨워버린 것이다. 그녀는 아들의 핏줄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남편의 제국이라도 무너뜨릴 각오가 되어 있었다. 별채를 둘러싼 김영환 회장의 경비들은 JN그룹의 정규 보안 인력이었다. 그들은 김 회장의 명령에는 절대 복종했지만 5년 동안 존재감 없이 살았던 안주인 박서윤의 명령을 거역할 준비는 되어 있지 않았다. 더군다나 그녀가 자신의 친정, 즉 JN그룹과 맞먹는 힘을 가진 서진가자의 사설 경호팀을 동원했을 때는 속수무책이었다. 김 회장의 인력들이 별채 외부를 통제하고 있다면 박서윤의 사람들은 그 통제선 내부로 들어가 버렸다. 한밤중에 벌어진 이 조용하고 신속한 권력의 이동은 김 회장이 알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터였다. 박서윤은 그렇게 남편이 쳐놓은 강철 같은 벽을 뚫고 다시 별채로 들어섰. 그녀는 진실을 들어야 했다. 이수진은 잠든 아이들 곁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있었다. 밖에서 벌어진 미세한 소란을 그녀도 느꼈다. 박서윤이 다시 들어섰을 때 이수진의 얼굴에는 공포와 경계심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이 거대한 저택 안에서 벌어지는 부부간의 권력 다툼에 자신이 인질로 잡혔음을 직감했다. 아이들은 괜찮아. 박서윤이 먼저 침묵을 깼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가라앉아 있었다. 네. 조 집사님이 보내주신 의사가 다녀갔어요. 당장 위험한 건 아니지만 최대한 빨리 병원으로 옮겨야 한다고. 이수진의 목소리가 기어들어갔다. 박서윤은 의자에 앉지 않고 창가에 서서 바깥의 어둠을 바라보았다. 내일 아침 내 사람들을 시켜 아이들을 병원으로 옮길 거야. JN 병원이 아니라 내 친정 가문에서 운영하는 서진 의료원으로. 그곳이라면 김 회장도 함부로 손 쓸 수 없어. 그녀의 말은 이수진에게 작은 안도감을 주었다. 하지만 박서윤은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천천히 이수진을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슬픔에 젖어 있지 않았다. 이제 말해. 5년 전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수진은 시선을 피했다. 어머님, 저는 이미 아니, 박서윤이 그녀의 말을 잘랐다. 네가 말한 것, 김 회장의 협박, 물론 끔찍한 일이지. 하지만 난 널 알아. 넌 그렇게 쉽게 무너질 아이가 아니었어. 내 아들 민준이가 사랑했던 여자는 천박한 피라는 모욕이나 재산을 빼앗겠다는 협박 따위에 모든 걸 버리고 도망칠 여자가 아니야. 박서윤은 이수진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넌 도망친 게 아니었어. 넌 살아남기 위해 필사적으로 도망친 거였어. 그렇지. 그녀의 날카로운 직권이 이수진의 심장을 찔렀다. 이수진의 몸이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날의 공포를 다시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혔다. 무엇이 널 그렇게 두렵게 만들었지? 내 아들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걸 너도 알고 있었던 거니. 박서윤의 목소리가 속삭임처럼 낮아졌지만 그 안에는 거부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다. 이수진은 잠든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이 비밀을 무덤까지 가져가겠다고 다짐했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아이가 죽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이 여자, 민준의 어머니만이 아이를 살릴 유일한 열쇠를 쥐고 있었다. 이수진은 선택의 기로에 섰다. 말하면 절 믿어주실 건가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김 회장님이 아니라 절 믿어주실 거냐고요. 박소윤은 잠시 망설였다. 며느리에 대한 온연묵은 원망이 아직 남아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아이들의 얼굴을 보았다. 내 말이 사실이라면. 박소윤이 차갑게 대답했다. 내 말이 내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준다면. 난 내 아들을 죽인 자가 누구든 용서하지 않아. 그게 내 남편이라 할지라도. 이제 말해. 그것은 하나의 약속이었다. 깨지기 쉬운. 그러나 절박한 동맹이 그 순간 두 여자 사이에 맺어졌다. 이수진은 심호흡을 했다. 그리고 마침내 5년간 그녀를 짓눌러 온 끔찍한 진실의 조각들을 꺼내놓기 시작했다. 그날 민준 씨가 사고당하기 이틀 전이었어요. 그녀의 기억은 생생했. 그날 밤 두 분이, 민준 씨와 김 회장님이 서재에서 아주 심하게 다투셨어요. 전에도 자주 다투셨지만 그날은 달랐어요. 물건이 깨지는 소리가 났고 민준 씨의 비명 같은 고함이 들렸어요. 그녀는 두려움에 떨며 서재 문 밖에 서 있었다고 했다. 처음엔 저 때문인 줄 알았어요. 아버님이 절 반대하셨으니까. 하지만 아니었어요. 이수진은 눈을 감았다. 그날 밤 들었던 대화가 귓가에 다시 울리는 듯했다. JN 건설, 비자금, 그리고 곧 닥칠 검찰 조사. 그런 단어들이 들렸어요. 김 회장은 JN 건설의 대규모 해외 플랜트 사업을 이용해 막대한 비자금을 조성했고 정관계 로비에 사용했다. 하지만 검찰의 칼날이 예상보다 빨리 그들의 턱 밑까지 차고 들어왔다. 김 회장은 계획을 세웠다. 모든 죄를 아들인 김민준에게 뒤집어 씌울 계획이었다. 아버님은 민준 씨에게 모든 걸 안고 감옥에 가라고 하셨어요. 이수진의 목소리가 분노로 떨렸다. 그룹의 고위 임원들, 그리고 아버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민준 씨를 방패막이로 쓰려 하셨어요. 어차 젊으니까 몇 년만 고생하고 나오면 그룹의 진짜 주인으로 만들어주겠다고 그렇게 회유하셨어요. 하지만 민준은 격렬하게 거부했다. 그게 민준 씨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이수진은 울음을 삼켰다. 그는 아버지에게 소리쳤어요. 차라리 검찰에 가서 내가 모든 걸 풀어버리겠다고. 아버지의 그 더러운 제국을 내 손으로 무너뜨릴 거라고. 그리고 김 회장님이 그럼 넌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다라고 소리치는 걸 들었어요. 그날 밤 민주는 넋이 나간 채방으로 돌아왔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수진을 끌어안았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출근하기 전 그는 수진의 손을 붙잡고 알 수 없는 말을 남겼다. 수진아,
만약에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절대 아버지를 믿지 마. 아무도 믿지 말고 그냥 도망쳐. 할 수 있는 한 가장 멀리. 수지는 그때 그 말의 의미를 몰랐다. 그저 심각한 부자 싸움 정도로만 생각했다. 그리고 48시간 뒤였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완전히 잠겼다. 그가 떠난 지 48시간 만에. 빗길 교통사고, 브레이크 파열. 그녀는 박서윤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전 그날 바로 알았어요. 그건 사고가 아니었어요. 그녀는 장례식장에서 김 회장의 냉정한 얼굴을 보았다. 아들의 죽음 앞에서도 조금의 동요도 없이 오히려 무언가 골칫거리를 처리한 듯한 그 미묘한 안도감을 보았다. 그리고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그녀는 임신 사실을 알았다. 제가 임신한 걸 아신 순간 그분은 절 협박하셨어요. 하지만 전 돈 때문에 도망친 게 아니에요. 이수진이 절규하듯 말했다. 전 무서웠어요. 내 남편을, 자신의 아들마저 그렇게 처리해버린 사람이 뱃속의 아이들을 가만둘 리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도망친 거예요.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수진의 고백은 거대한 망치가 되어 박서윤의 머리를 내리쳤다.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다. 아들이 말했던 새 프로젝트, 검찰 조사를 막기 위한 비자금 스캔들, 아들의 거부, 그리고 사고, 남편의 그 서늘했던 냉정함. 그것은 슬픔을 초월한 자의 평정이 아니라 목적을 달성한 자의 냉혹함이었다. 박서윤은 휘청거렸다. 그녀는 벽을 짚고 겨우 몸을 지탱했다. 진실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잔인하고 추악했다. 그가 내 아들을. 그녀는 차마 말을 끝맺지 못했다. 김영환이 직접 차에 손을 댔든 누군가를 시켰든 중요하지 않았다. 이수진의 고백대로였다. 그가 민준을 죽였. 그의 탐욕이, 그의 잔인함이 아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다. 박서윤의 눈에서 마지막 남은 온기마저 사라졌다. 이제 그 자리에는 오직 아들을 잃은 어미의 차가운 분노와 핏줄을 지켜내야 하는 할머니의 무서운 결의만이 남았다. 그녀는 남편의 제국을 무너뜨릴 준비가 되었다. 별채의 밤은 길고도 잔혹했다. 이수진의 고백이 남긴 진실의 무게는 박서윤의 남은 생을 송두리째 짓눌렀다. 아들이 죽었다. 아니, 살해당했다. 자신의 야망을 위해, 더러운 제국을 지키기 위해, 아비라는 자의 손에 의해 박서윤은 별채를 낳은 뒤에도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녀는 밤새도록 민준의 텅 빈 방, 아들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그 방을 홀로 지켰다. 그녀는 울지 않았다. 눈물은 이미 5년 전에 모두 말라버렸거나 혹은 그보다 더 지독한 얼음장 같은 분노로 변해버렸다. 동이 틀 무렵 그녀는 일어섰다. 더 이상 슬픔에 잠긴 미망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복수를 준비하는 전사였고 손자들의 미래를 지켜야 하는 할머니였다. 그녀의 움직임은 신속하고 은밀했다. 첫 번째 전화는 서진 의료원의 원장이자 그녀의 사촌 오빠에게로 향했다. 오라버니, 저 서윤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잠기지 않았고 흔들리지도 않았다. 극비리에 진행해야 할 일이 있어요. 제 이름으로 가장 안전한 VIP 병실 하나를 준비해 주세요. 오늘 아침 두 아이가 그쪽으로 갈 거예요. 모든 보안은 서진가자 인력으로만 부탁해요. 그녀는 JN그룹의 눈과 귀가 닿지 않는 곳, 남편의 통제력이 미치지 못하는 유일한 성역으로 아이들을 옮길 준비를 마쳤다. 그녀는 이수진에게 사람을 보내 이 사실을 알리고 아이들 곁을 잠시도 떠나지 말라고, 오직 자신의 사람들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신신당부했다. 김영환 회장이 아침에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아이들은 이미 그의 소나기를 벗어난 뒤일 터였다. 두 번째 행동은 더욱 은밀했다. 그녀는 자신의 개인 변호사인 이 변호사를 저택으로 불렀다. 김 회장이 아침 일찍 그룹으로 출근하고 저택의 감시가 가장 느슨해진 틈을 탔다. 이 변호사님, 박서윤은 서재에서 그를 맞았다. 지금부터 JN그룹과는 전혀 상관없는 제 개인적인 조사를 의뢰합니다. 그녀는 이 변호사에게 5년 전 민준의 사고 기록을 재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경찰 기록,
보험 처리 내역, 그리고 사고 차량 감식 보고서, 그 모든 원본을 다시 확보해 주세요. 공식적인 경로가 아닌 이 변호사님이 가진 모든 인맥을 동원해서라도 그녀는 서랍에서 두꺼운 봉투를 꺼내 건넸다. 자금은 이걸로 시작하죠. 이 변호사는 봉투의 두께와 그녀의 싸늘한 표정에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회장님, 혹시 고 김민준 상무님이래 다른 무언가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박서윤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5년 전엔 슬픔에 눈이 멀어 아무것도 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젠 봐야겠어요. 내 아들이 왜 죽었는지. 마지막으로 그녀는 가장 중요한 조각을 찾아 나섰다. 민준의 옛 비서, 그의 이름은 차민우 실장이었다. 그는 민준이 가장 신임했던 신복이었다. 대학 시절부터 민준과 막역하게 지냈고 제2엔에 입사해서도 줄곧 민준의 곁을 지켰다. 그런데 민준이 죽고 불과 일주일 뒤 그는 제2엔에서 가장 한직인 물류창고 관리직으로 좌천당했다가 한 달 만에 홀연히 사직서를 내고 사라졌었다. 김 회장은 그 인사를 그룹 분위기 쇄신이라고 설명했지만 박서윤은 이제 그 이면을 볼 수 있었다. 그는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었기에 숙청당한 것이었다. 문제는 그가 어디로 사라졌느냐였다. 지난 5년간 그의 행방은 묘연했다. 박서윤은 자신의 수족처럼 부리던 친정에서 데려온 노련한 집사에게 이 임무를 맡겼다. 강 집사, 차민우 실장을 찾아요. 5년 전에 사라진 민준이 비서. 그녀는 차 실장에 오래된 인사 파일을 건넸다.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김 회장 쪽 사람들이 알기 전에 우리가 먼저 찾아야 해요. 이건 내 목숨이 걸린 일일지도 몰라요. 강 집사의 눈이 흔들렸지만 그는 곧 깊이 고개를 숙였다. 명심하겠습니다. 마님, 며칠의 시간이 지옥처럼 흘러갔다. 아이들은 무사히 서진 의료원으로 옮겨졌다. 김영원 회장은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격노했지만 서진가의 영역인 병원에는 감히 손을 쓰지 못했다. 그는 대신 박서윤과의 모든 접촉을 차단하고 그녀가 저택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감시를 강화했다. 부부의 저택은 이제 거대한 감옥이자 두 권력자가 서로를 노려보는 전쟁터가 되었다. 이수진은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로 민호와 민서의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음을 박서윤에게 알렸다. 99, 99%, 의심할 여지 없는 민준의 아이들이었다. 박서윤은 수화기를 들고 담담히 알고 있었어 라고 대답했지만 가슴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마침내 강 집사에게서 연락이 왔다. 찾았습니다. 그는 뜻밖의 장소에 있었다. 경기도 외곽의 작은 사찰. 그는 그곳에서 속세와의 연을 끄는 듯 조용히 지내고 있었다. 김 회장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박서윤은 한밤중에 강 집사가 준비한 차를 타고 사찰로 향했다. 차민우는 5년의 세월 동안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총명하고 자신감 넘치던 청년의 모습은 사라지고 깊은 불안과 죄책감에 시달리는 수척한 남자가 그곳에 있었다. 그는 박서윤을 보자마자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쳤다. 회장님, 여긴 어떻게? 차 실장, 박서윤이 그의 떨리는 어깨를 붙잡았다. 무서워하지 말아요. 난 김 회장 사람이 아니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난 민준이 엄마예요. 차 실장이 모셨던 내 아들, 엄마. 그녀의 눈에 5년 만에 처음으로 뜨거운 눈물이 고였다. 그 엄마라는 한마디가 차민우의 굳게 닫힌 마음을 무너뜨렸다.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하기 시작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상무님을 지켜드리지 못했어요. 그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날 밤 사찰의 작은 방 안에서 차민우는 5년 전의 끔찍한 진실을 털어놓았다. 이수진이 어렴풋이 들었던 비자금 스캔들의 전말. 그것은 제2엔건설의 해외 플랜트 수주 과정에서 발생한 수천억 원대의 리베이트 자금이었고 그 돈은 김영환 회장의 개인 금고와 정관계로비 자금으로 흘러들어갔다. 상무님은
그걸 알고 막으려 하셨습니다. 차민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김 회장님께 이 사실을 모두 검찰에 넘기겠다고, 그룹을 바로잡겠다고 하셨죠. 그게 사고 이틀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정적인 사실을 털어놓았다. 상무님은 뭔가 불안해하셨어요. 저에게 비밀리에 자료들을 백업해두라고 하셨습니다. 그는 김 회장과 고위 임원들의 자금 흐름이 담긴 내부 장부와 로비 리스트를 복사해 두었다고 했다. 그리고 만약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걸 가지고 박 회장님, 그러니까 사모님을 찾아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오지 않았어? 박서윤이 절규했다. 왜 그 자료를 가지고 날 찾아오지 않은 거야? 차민우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무서웠습니다. 그는 흐느꼈다. 상무님이 돌아가시고 김 회장님이 저를 물류 창고로 보냈을 때 알았습니다. 저도 죽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모든 걸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서윤은 주먹을 꽉 쥐었다. 늦지 않았다. 그 자료 아직 가지고 있어. 그녀의 목소리에 희망과 분노가 뒤섞였다. 차민우는 망설였다. 그것은 그의 목숨줄이자 동시에 그를 죽일 수도 있는 물건이었다. 박서윤은 그의 손을 굳게 잡았다. 차 실장, 이젠 내가 차 실장을 지킬게. 서진가의 이름으로 내 모든 것을 걸고 지킬게. 그러니 그 자료를 나에게 줘요. 민준이의 억울함을 풀 수 있게. 차민우는 한참을 망설이다 결심한 듯 일어섰다. 그는 법당의 불상 뒤편 숨겨진 공간에서 작은 USB 하나를 꺼냈다. 상무님의 마지막 유산입니다. 박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받아 쥐었다. 작지만 거대한 제국을 무너뜨릴 수 있는 무기, 아들이 남긴 마지막 진실이었다. 그녀의 손에 들린 그것은 단순한 저장 장치가 아니라 심판의 칼이었다. 폭풍 전야, 서진 의료원의 VIP 병동은 초긴장 상태였다. 민호의 상태가 갑자기 악화되었다. 아이의 작은 몸은 감염에 제대로 저항하지 못했고 수혈로 버티는데도 한계가 오고 있었다. 담당 교수는 박서윤에게 긴급 호출을 보냈다. 회장님, 버틸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당장 골수 이식이 필요합니다. 박서윤은 저택의 서재에서 전화를 받았다. 그녀의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검사. 결과는요?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다. 저와 민서, 이수진 씨 모두 적합하지 않다는 건 압니다. 하지만 친가 쪽 다른 사람들은. 그녀는 애써 남편의 이름을 입에 담지 않았다. 의사의 목소리는 무거웠다. 이미 검체를 확보한 회장님의 친가, 서진가 쪽 인력 중에서는 일치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이제 유일한 희망은 북의 부시 쪽입니다. 고 김민준 상무님의 아버님, 김용원 회장님의 검사가 시급합니다. 만약 회장님도 불일치라면 그분의 형제자매나 다른 자제분들까지 범위를 넓혀야 합니다. 전화가 끊기고 박서윤은 잠시 눈을 감았다. 모든 것이 최악의 시나리오로 흘러가고 있었다. 손자의 생명이 이제 자신의 아들을 죽음으로 내몬 괴물, 바로 그 남편의 손에 달려 있었다. 그는 순순히 검사에 응하지 않을 것이다. 자신의 핏줄로 인정하는 순간 5년 전의 일이 모두 수면 위로 떠오를 테니까. 그녀는 단순한 요청이나 애원으로는 그 얼음 같은 남자를 움직일 수 없음을 알았다. 그녀에게는 그를 협박하고 그의 목에 칼을 들이댈 무기가 필요했다. 그녀의 시선이 책상 위 금고에 보관된 작은 USB로 향했다. 차민우 실장이 목숨을 걸고 지켜온 아들의 마지막 유산.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USB를 컴퓨터에 연결했다. 파일 목록이 화면에 나타났다. 대부분은 그녀가 이해하기 힘든 회계 장부, 자금 흐름도, 그리고 JN 건설의 내부 보고서들이었다. 이 변호사가 분석 중인 자료들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을 사로잡은 것은 목록의 맨 마지막에 있는 하나의 음성 파일이었다. My message. 박서윤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마우스를 클릭했다. 스피커에서 지지직거리는 잡음이 들리더니 이내 너무나도 그리웠던, 그러나 지금은 들을 수 없는 아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것은 민준이 죽기 바로 전날 밤 차민우 실장에게 몰래 남긴 마지막 음성 메시지였다. 차 실장, 나 민준이야. 만약 자네가 이걸 듣고 있다면 난 아마 잘못됐을 거야. 목소리는 극도로 지쳐 있었고 억눌린 분노와 공포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박서윤은 숨을 죽였다. 아버지가 날더러 감옥에 가라고 하더군. 제2엔 건설 비자금. 그 모든 걸 나 혼자 뒤집어 쓰라고 하셨어. 민준의 목소리가 잠시 끊겼다가 이어졌다. 난 거절했어. 그렇게는 못한다고. 차라리 내가 모든 걸 검찰에 밝히겠다고. 아버지의 제국이라도 무너뜨리겠다고 했어. 박서윤은 눈을 감았다. 이수진에게 들었던 그날 밤의 대화가 아들의 목소리로 생생하게 재생되고 있었다. 그리고 결정적인 내용이 흘러나왔다. 아버지가 날 보던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 그건 아들을 보는 눈이 아니었어. 장애물을 제거해야 할 무언가를 보는 눈이었어. 민주는 공포에 질려 있었다. 그가 처리하겠다고 했어. 날뛰는 망아지는 다리가 부러져야 얌전해진다고. 차, 실장. 내 차. 브레이크가 이상해. 오늘 아침부터 느낌이 안 좋았어. 만약 내가 사고라도 당하면 그건 절대 사고가 아니야. 아버지가 날 죽이려는 거야. 이 녹음 파일, 그리고 자네가 가진 모든 자료. 이걸 제발 우리 어머니께 전해줘. 어머니만이 아버지를 멈출 수 있어. 수진이 좀 지켜줘. 툭. 늘 녹음이 끊겼다. 박서윤은 눈을 뜬 채로 얼어붙었다. 그녀의 손에 들린 USB는 더 이상 증거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아들의 유언이자 아버지가 아들을 살해했음을 고발하는 피 묻은 칼날이었다. 이수진의 증언, 차민우의 자료, 그리고 아들의 마지막 목소리, 모든 것이 맞춰졌다. 그녀는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민호가 죽어가고 있었다. 박서윤은 USB를 움켜쥔 채 서재를 나섰다. 그녀는 저택의 가장 깊숙한 곳, 김영환 회장의 서재문을 놓고도 없이 열어젖혔다. 김 회장은 자신만의 성역에 감히 침범한 아내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감히 경비들을 뚫고. 그는 서진가 인력들이 자신의 통제를 무력화시켰다는 보고를 받은 직후였다. 박서윤은 그의 책상으로 똑바로 걸어갔다. 그녀의 얼굴에는 슬픔도 분노도 아닌 오직 차가운 경멸만이 남아있었다. 민호가 죽어가고 있어요. 김 회장은 코웃음을 쳤다.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지? 그 사기꾼 계집의 아이 따위.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박서윤은 작은 녹음기를 그의 책상 위에 올려놓고 버튼을 눌렀다. 아버지가 날 죽이려는 거야. 이 녹음 파일, 그리고 자네가 가진 모든 자료. 이걸 제발 우리 어머니께 전해줘. 김용환 회장의 얼굴에서 빗물이 빠져나갔다. 그는 유령이라도 본 듯한 표정으로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아들의 목소리를 바라보았다. 이게 뭐야? 그는 본능적으로 녹음기를 빼앗으려 손을 뻗었다. 하지만 박서윤이 그의 손목을 강하게 내리쳤다. 내 아들. 민준이 목소리예요. 박서윤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당신이 어떻게 아들을 처리했는지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 주더군요. 그녀는 USB를 그의 눈앞에 흔들어 보였다. 비자금 장부, 로비 리스트, 그리고 이 녹음 파일, 이 모든 게 지금 검찰로 넘어간다면 당신의 그 잘난 제2의 제국은 어떻게 될까요? 김영환은 숨을 헐떡였다. 그는 완전히 함정에 빠졌음을 깨달았다. 당신, 날 협박하는 거야. 협박. 박서윤은 쓴웃음을 지었다. 아니요, 거래를 제안하는 거예요.
당신은 지금 당장 나와 함께 서진 의료원으로 가야 해요. 그녀의 눈이 번뜩였다. 가서 골수 검사를 받으세요. 만약 당신 골수가 민호와 일치한다면 당장 이식 수술에 동의하세요. 김 회장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녀를 바라보았다. 내가 왜? 왜냐하면 박서윤이 그의 귓가에 속삭였다. 그 아이는 당신이 죽인 내 아들의 유일한 핏줄이니까. 그는 전율했다. 그녀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만약 당신이 거부해서 민호가 죽는다면 박서윤은 한 걸음 물러서며 선언했다. 난 이 모든 자료를 세상에 공개할 거예요. 당신이 감옥에서 썩는 것만으로는 부족해. 난 당신의 제국을 내 손으로 조각조각 부숴버릴 테니까. 당신이 아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김영환 회장은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는 평생을 포식자로 살아왔지만 지금 이 순간 그는 완벽한 사냥감이었다. 그는 선택권이 없었다. 아들의 목소리가 그의 발목을 잡아 손자의 생명이 그의 목에 칼을 겨누고 있었다. 폭풍은 이미 시작되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JN그룹 본사 40층의 대강당은 이례적인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김영환 회장이 소집한 임시 주주총회. 표면적인 이유는 차세대 친환경 에너지 사업이라는 거창한 신규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최근 그룹을 둘러싼 불미스러운 소문들 박서윤이 의도적으로 흘린을 잠재우기 위함이었다. 김 회장은 이 자리를 통해 자신의 건재함을 과시하고 흔들리는 내부를 다잡으려 했다. 그는 단상 위에서 특유의 카리스마 넘치는 목소리로 미래 비전을 역설하고 있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JN그룹은 지금 100년 기업을 향한 새로운 도약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 신규 사업은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미세한 초조함이 묻어 있었다. 그는 며칠 전 서진 의료원에서 굴욕적인 골수 검사를 받아야 했다. 결과는 불일치였다. 그는 손자를 살릴 수 있는 열쇠가 아니었다. 박서윤은 그 결과를 통보받았을 때 어쩌면 그것이 신의 마지막 정의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아들을 죽인 자의 피로 아들의 아들을 살릴 수는 없다는. 병원에서는 서진가와 JN그룹의 방대한 친족 데이터베이스를 총동원해 기적적으로 일치하는 기증자를 찾아냈고 바로 오늘 민호의 골수이식 수술이 진행되고 있었다. 김 회장의 연설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었다. 그가 거대한 스크린에 뜬 프로젝트 청사진을 가리키며 투자를 독려하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쾅! 강당의 육중한 이중문이 거칠게 열렸다. 모든 주주들의 시선이 일제히 입구로 향했다. 김 회장 역시 미간을 찌푸리며 연설을 멈췄다. 빗속에서 한 여인이 걸어들어왔다. 박서윤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저택에 갇혀 지내던 슬픔에 잠긴 유령 같은 안주인이 아니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재단된 검은색 정장을 입은 그녀는 마치 적진에 입성하는 여왕처럼 당당했다. 그녀의 양옆에는 이 변호사와 서진가 소속의 건장한 경호원들이 그림자처럼 따르고 있었다. 박서윤 김 회장이 경악과 분노가 뒤섞인 목소리로 소리쳤다. 당신이 감히 여길 어디라고? 경비들은 뭘 하고 있는 거야? 저 여자를 당장 끌어내. JN그룹의 보안 요원들이 그녀를 막기 위해 달려왔지만 박서윤의 경호원들이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그들을 막아섰다. 조용한 몸싸움이 벌어지는 사이 박서윤은 이미 단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주주들 사이의 통로를 침착하게 걸었다. 그녀의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가 김 회장의 심장을 쿵쿵 울리는 듯했다. 그녀는 보조 마이크를 집어들고 단상 한쪽에 섰다. 김 회장은 사색이 되어 그녀를 노려보았다. 지금 무슨 짓이야? 존경하는 JN의 주주 여러분. 박서윤의 차갑고 맑은 목소리가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다. 여러분은 지금 거짓과 부패 그리고 살인으로 얼룩진 미래의 투자를 강요당하고 계십니다. 강당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저 여자가 드디어 미쳤군.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여자요. 김 회장이 고함을 질렀다. 박서윤은 그를 무시했다. 그녀는 스크린을 향해 손짓했다. 김 회장의 화려한 프로젝트 청사진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그 자리에 빽빽한 숫자들과 자금 흐름도가 나타났다.
차민우 실장이 목숨 걸고 지켰던 USB 속의 자료였다. 여러분께 JN 건설의 진짜 실적을 보여드리죠. 이 변호사가 마이크를 이어받았다. 스크린에 보시는 것은 지난 7년간 JN 건설의 해외 플랜트 사업 과정에서 조성된 수천억 원대의 비자금 장부입니다. 이 돈은 김용환 회장 개인의 금고와 여기 계신 몇몇 분들을 포함한 정관계로 비자금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장내가 얼어붙었다. 김 회장은 입술을 파르르 떨었다. 거짓말이야. 전부 조작된 자료다. 그가 소리쳤지만 주주들의 눈은 이미 스크린 속에 적나라한 증거에 고정되어 있었다. 박서윤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김 회장은 이 사실을 덮기 위해 검찰 조사가 시작되려 하자 자신의 아들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려 했습니다. 그리고 내 아들, 고 김민준 상무가 그것을 거부하자 그녀의 목소리가 잠시 흔들리는 듯했지만 이내 강철처럼 단단해졌다. 그는 자신의 아들을 처리했습니다. 망상이야. 김 회장이 절규했다. 그건 불의해. 빗길 교통사고였어. 모두가 아는 사실을. 사고요. 박서윤이 차갑게 비웃었다. 이 변호사님. 이 변호사는 5년 전의 사고 기록을 스크린에 띄웠다. 그리고 그가 새로 확보한 서진가에서 비밀리에 의뢰한 차량 전문가의 감식 보고서를 나란히 띄웠다. 5년 전 경찰 보고서는 단순 마모로 인한 브레이크 파열이라 결론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확대된 사진을 가리켰다. 이것은 저희가 최근 확보한 증거입니다. 브레이크 오일 라인이 마모된 것이 아니라 날카로운 도구로 의도적으로 절단된 흔적이 명백합니다. 이것은 사고가 아니라 명백한 살인이었습니다. 주주들 사이에서 경악의 탄성이 터져나왔. 아니야. 저건 음모야. 김 회장은 단상에서 뒷걸음질 쳤다. 그는 완전히 궁지에 몰렸다. 그는 자신을 지지해주던 이사들을 필사적으로 쳐다봤지만 그들은 이미 그에게서 시선을 피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때 박서윤이 마지막 일격을 가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다. 강당 전체에 죽은 아들 김민준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아버지가 날 죽이려는 거야. 이 녹음 파일. 이걸 제발 우리 어머니께 전해줘. 아들의 절박한 마지막 목소리가 김용환 회장의 모든 부정을 산산조각냈다. 김 회장은 더 이상 서 있지 못하고 단상 위에 주저앉았다. 안 돼. 바로 그 순간 강당의 문이 다시 한번 거칠게 열렸다. 이번에는 검찰 수사관들과 기자들이었다. 박서윤이 미리 연락해둔 것이었다. 김용환 씨 검사가 단상으로 뛰어 올라오며 체포영장을 내밀었다.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및 배임, 그리고 살인교사 혐의로 당신을 긴급 체포합니다. 수사관들이 김 회장의 양팔을 붙잡아 일으켰다. 그의 화려했던 제국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이거나 내가 누군 줄 알고 박서윤. 네가 감히. 그의 저주 섞인 고함이 터져나왔다.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지는 혼란의 현장. 그와 동시에 서진 의료원의 무균 수술실. 바이탈 안정적입니다. 이식 골수. 주의 반려. 집도이가 마스크 위로 지친 눈을 들어 올렸다. 그는 수술실 박유리창 너머에서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던 이수진을 향해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성공입니다. 이수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 없는 눈물을 터뜨렸다. 지옥 같던 5년의 도피, 그리고 절박했던 사투가 끝나는 순간이었다. 강당 단상 위. 박서윤은 수갑이 채워져 끌려나가는 남편의 비참한 뒷모습을 차갑고 텅 빈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아들의 유언이 담긴 USB가 굳게 쥐어져 있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다시 아들의 기일이 돌아왔다. 정확히 1년이 흐른 뒤였다. 하지만 1년 전 숨막히는 향 연기와 억눌린 증으로 가득 찼던 한남동 저택의 무거운 공기는 어디에도 없었다. 대신 따스한 가을 햇살이 부드럽게 내리쬐는 양지바른 공원 묘지에는
잔잔한 바람과 국화꽃 향기가 감돌았다. 박서윤은 더 이상 무거운 상복을 입고 있지 않았다. 그녀는 간결하고 단정한 회색 코트 차림이었다. 그녀의 곁에는 검은색 원피스를 입은 이수진이 서 있었다. 그리고 두 여인의 손을 각각 잡고 있는 두 아이, 민호와 민서가 있었다. 아이들은 묘비 앞 잔디밭에 서서 멀뚱멀뚱 자신들이 처음 보는 사진 속의 남자를 바라보고 있었다. 민호는 기적처럼 건강을 되찾았다. 기증자의 골수는 성공적으로 안착했고 1년 동안의 힘든 치료 과정을 거쳐 이제는 또래 아이들처럼 마음껏 뛰어놀 수 있게 되었다. 창백했던 아이의 뺨은 건강한 혈색으로 발갛게 물들어 있었다. 민서는 여전히 든든한 누나처럼 동생의 손을 꼭 잡고 있었지만 5년 내내 아이를 짓눌렀던 불안감은 사라지고 아이 특유의 호기심, 어린 눈빛이 반짝였다. 할머니, 이 사람이 아빠예요. 민서가 고개를 들어 박서윤을 올려다보며 물었다. 아이의 목소리는 맑았다. 박서윤은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무릎을 굽혀 아이와 눈을 맞췄다. 그래, 우리 민서, 민호의 아빠란다. 아주 용감하고 멋진 분이셨어. 그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5년간 그녀를 올감했던 절규나 통곡이 묻어나지 않았다. 그 자리는 깊은 그리움과 이제는 말할 수 있는 잔잔한 평화로 채워져 있었다. 그녀는 아이들의 작은 손에 들린 흰 국화꽃을 받아들고 아들 김민준의 묘비 앞에 가지런히 놓았다. 아들, 내 아이들이야. 늦게 데려와서 미안하구나. 이수진은 말없이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자신도 아이들 곁에 쭈그리고 앉았다. 그녀는 아이들의 등을 감싸 안았다. 민호야, 민서야, 아빠한테 우리 이제 아주 잘 지내고 있다고 할머니가 지켜주셔서 아주 행복하다고 말씀드리자 아이들은 아직 그 의미를 다 알지 못했지만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손을 모았다. 지난 1년은 폭풍과도 같았다. 김영환 회장의 구속과 JN그룹 전체를 뒤흔든 오노리스크는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 놓았다. 수천억 원대의 비자금, 정관계 로비, 그리고 친족살인 교사 혐의. JN그룹의 주가는 바닥을 모르고 추락했고 제국은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 듯했다. 김영환 회장은 법정에서 끝까지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박서윤과 서진가가 자신의 경영권을 찬탈하기 위해 음모를 꾸몄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아들의 마지막 음성 메시지와 차민우 실장의 결정적인 증거, 그리고 박서윤이 동원한 서진가의 막강한 법무팀 앞에서 그의 방어는 무력했다. 그는 1심에서 무기징역에 가까운 중형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도 결과는 뒤집히지 않았다. 박서윤은 남편의 제국이 무너지는 것을 방관하지 않았다. 그것은 아들 민준이 지키려 했던 것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자신의 상속 지분과 서진가의 자본을 투입해 그룹의 붕괴를 막았다. 그녀가 경영 전면에 나선 것은 아니었다. 대신 그룹의 최대 주주로서 비자금에 연루되었던 모든 임원을 해임하고 전문 경영인 체제를 도입하여 대대적인 기업 구조 개선을 단행했다. 그녀는 JN그룹을 바로잡고 있었다. 아들이 원했던 방식, 즉 더럽고 부패한 기반이 아닌 투명하고 올바른 방식으로 기업이 나아가도록 길을 닦았다. 그녀는 남편의 탐욕스러운 제국을 해체하고 아들의 유산을 기반으로 새로운 질서를 세우고 있었다. 그 과정에서 차민우 실장은 다시 JN으로 복귀하여 그녀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그룹의 정화를 도왔다. 박서윤은 묘비 앞에 한참을 서 있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남편을 원망하지도 자신의 운명을 저주하지도 않았다. 정의는 실현되었지만 그 어떤 정의도 죽은 아들을 되돌릴 수는 없었다. 그 사실은 여전히 그녀의 가슴 한구석을 시리게 만들었다. 하지만 고통은 더 이상 그녀를 잠식하지 못했다. 어머님, 이수진이 조용히 그녀의 곁으로 다가왔다. 두 여자의 관계는 복잡 미묘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부르기엔 너무 많은 비극을 함께 겪었다. 그들은 원망과 용서, 연민과 죄책감, 그리고 결국엔 아이들이라는 공통의 목표로 묶인 그 무엇보다 견고한 동지애로 연결되어 있었다. 이제 그만 가실까요, 아이들? 바람이 차요.
이수진의 말에 박서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묘비의 사진을 마지막으로 한번 쓸어보았다. 환하게 웃고 있는 아들의 얼굴. 그녀는 더 이상 그 사진 앞에서 울지 않았다. 그래, 가자. 민준아. 내년에 또 올게. 그녀는 몸을 돌려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두 아이에게 손을 내밀었다. 민호가 왼쪽 손을, 민서가 오른쪽 손을 망설임 없이 덥석 잡았다. 아이들의 작고 따뜻한 체온이 그녀의 손바닥을 통해 심장까지 전해졌다. 그것은 과거의 고통을 녹이는 현재의 온기였다. 박서윤은 두 손자의 손을 꼭 잡고 공원묘지의 언덕길을 천천히 걸어내려가기 시작했다. 이수진이 그들 곁에서 나란히 걸었다. 5년 전, 그 지옥 같던 길, 죽은 아들의 망령에 사로잡혀 울부짖던 여인은 이제 없었다. 아들의 얼굴을 한, 살아있는 미래와 함께 걷는 한 명의 할머니가 있을 뿐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눈부신 가을 하늘을 바라보았다. 진실로서 과거를 바로잡고 사랑으로서 현재를 지켜낸 한 가족이 그렇게 새로운 시간 속으로 함께 나아가고 있었다. 죽은 아들을 위한 기일은 이제 살아남은 이들을 위한 새로운 시작의 날이 되었다.